안녕하십니까. DWS 자산운용의 리서치를 맡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와 한국 부동산 금융투자 포럼의 도움으로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 전문가분들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저희 회사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드린 다음에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DWS 자산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도이치 자산운용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전개해왔던 도이치은행 그룹의 자산운용사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1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동산 자산은 실물과 상장을 합쳐서 약 90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이렇게 네 나라를 중심적으로 실물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상장은 상장 리트든지 상장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호주와 홍콩에서 중심적으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제 생각엔 글로벌 운영사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 시장을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가장 큰 어떤 교두보로 생각하고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저희 DWS 자산운용의 한국 대표셨던 김유한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아시아 태평양 전체 헤드로 격상이 되셨는데 이처럼 한국 비즈니스를 저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회사는 아마 저희 회사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90조 원의 부동산 운용 자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DWS에서는 한 전 세계적으로 20명 정도 리서처가 6개 거점에 나눠져서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도쿄에서 지금 거점을 두고 주로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투자 전략을 입안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일본에서도 이렇게 글로벌 운용사의 리서처가 일본에 체제하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이제 일본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분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국토교통상 담당자분들이라든가 협회분들, 투자자분들, 랜더분들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고 있어서 오늘은 미진 하나만 제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리트 시장에 대해서 한국 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이후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로 일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리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신형 코로나 이 위기를 맞아서 일본 부동산 시장과 일본 리트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점을 제가 좀 먼저 강조를 하고 나서 들어가고 싶은 포인트를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일본 리트가 이제 일본에 도입돼서 20년이 지났는데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일본 리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라는 점인데요. 이거는 일본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모두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국에 지금 일본 리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약 4,400건 정도가 있는데 전국의 다양한 섹터에서 이 4,400건의 자산의 운용 실적 그리고 평가 가치, 캡 레이트 등의 정보들이 반기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전에는 리트 도입 이전에는 이제 디벨로퍼들에 의해서 지배된 상당히 불투명한 시장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세계 유수의 어떤 그 부동산 시장으로 격상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실물 부동산 가치 변화에 대해서 이 리츠 가격 인덱스가 시장 선행 지표로서 대단히 잘 활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슬라이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다양한 투자 수익률 정보를 제공해서 부동산의 금융화를 촉진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국도 사실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최근까지도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클로즈드엔드라든가 사모 리트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투자 관련된 투자 수익률이라든가 투자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사실상 시장이 잘 공유되지 않고 투명성이 굉장히 낮은 사실 그런 시장이었던 것에 대해서 일본도 리츠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주식 채권과 더불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각으로서 부동산이 위치 잡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누구나 요즘에 일본에서 가장 유행하는 3분할 투자법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채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세 개의 자산을 분할시켜서 투자를 하는 걸 가장 안정적인 투자 수법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액세스를 리츠가 대체함으로써 상당히 부동산의 금융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츠가 한번 물건을 보유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확대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일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부동산 시장이 갖는 위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세계 각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규모를 비교했을 때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제3의 부동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유동성, 매매량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 독일, 영국 다음에 4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 4위권의 어떤 그 부동산 시장 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미국에 있는 제2의 부동산 시장 규모를 갖는 것으로 사실 평가가 됐었는데 중국이 최근 급성장하면서 3위로 한 단계 내려앉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약 10위권의 어떤 시장 규모와 한 8위권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순위도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제 그 유동성, 이제 매매액에 대해서 국가별 그리고 도시별로 이제 나타내 봤는데요. 특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도시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도쿄가 어떤 아시아 태평양 다른 유수의 시장을 제치고 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른 도시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사카가 보통 탑 8위에서 10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요코하마가 한 10위에서 15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한 4, 5위권 수준에서 머물렀었는데요. 최근 굉장히 순위가 격상해서 도쿄에 이은 2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쿄와 서울을 비교해 보셨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지금 오렌지 화살표로 나타나 있는 바로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쿄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어떤 인스티튜셔널라이즈된 임대주택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피스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임대주택의 어떤 매매량이 다른 섹터를 다 압도할 정도로 큰 유동성과 시장 활성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일드 스프레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거래 캡 레이트랑 국채 10년물 금리의 스프레드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 차트를 보시면 시드니, 홍콩, 도쿄, 서울, 베이징,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지금 거래 캡 레이트와 금리 차를 비교해봤을 때 일본이 가장 큰 일드 스프레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뉴욕이라든가 런던까지 포함하게 되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나타나 있는데 뭐 일본이 지금 최근에는 뉴욕, 런던도 비싸지만 항상 안정적으로 이 높은 일드 스프레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채권 투자의 대체제로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코어 마켓으로 부동산 시장의 성숙도가 높은 시장으로 크게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네 나라를 꼽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과 호주가 가장 성숙한 시장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트가 많이 물론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이제 일전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 굉장히 투자 심리가 경색되는 것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아직까지는 좀 디스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최근 2021년에 저희 아시아 지역에 실물 부동산 투자를 하는 협회인 안내부에서 투자 의향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어떤 투자처로서 손꼽히는 데가 톱 5가 이제 호주의 뭐 시드니, 멜버른, 그리고 일본의 도쿄, 오사카, 그다음에 중국의 티어 1 시티들이 뽑혔고요. 한국은 오사카보다 사실은 하위인 뭐 6위 정도를 기록해서 아까 저희가 거래량 2위였던 거에 비하면 아직도 국내 투자자들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인식차가 상당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국제 간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내부의 투자자 유니버스를 설명을 드려서 한번 일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익숙한 이름들도 보이실 텐데 일본은 흔히 디벨로퍼라고 불리우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인데 그중 대표적인 게 지금 선 위에 있는 미쓰비시 지쇼, 그리고 미쓰이 부동산, 그리고 스미토모 부동산 이렇게 재벌 3사라고 불리우는 디벨로퍼 3사의 영향력이 크고요. 특히 이제 그 약간 짙은 청색이 이 3사가 각각의 밸런스 시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한국 원화로 약 70조 원에서 90조 원 정도의 어떤 그 자산,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그리고 상장 리트, 사모 리트, 그리고 뭐 펀드 등의 다양한 비이클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부동산 투자 운용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상사 혹은 뭐 생명보험사 그리고 뭐 증권회사 그리고 뭐 외국계 투자자들 그리고 뭐 이제 리테일이라든 호텔 오퍼레이터들도 뭐 독자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부동산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어 이들 이제 큰 디벨로퍼들이 뭐 지구 개발 계획들을 통해서 큰 틀을 잡아가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투자자들이 뭐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리트 시장에 좀 더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트 시장의 어떤 글로벌 비교를 통해서 일본 시장의 어떤 그 비중을 생각해 봤을 때 맨 왼쪽에 있는 파이 차트가 이제 글로벌 리트 시장에서 국가별 인덱스 비중인데요. 보시면 미국이
60% 수준으로 가장 크고요. 일본은 10%로 미국에 비하면 작지만 세계 2위 수준의 리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면은 섹터별 자산 규모를 봤을 때는 오피스가 약 40% 정도로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이제 리테일, 그다음 임대주택, 물류가 각각 이제 균등한 비율을 가지고 분산이 되어 있고, 이 외에도 뭐 호텔 포함해서 이제 널싱홈이라고 불리는 뭐 기업형 양로원, 그리고 뭐 병원, 혹은 뭐 비행기 경납고 데이터 센터, 혹은 토지까지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자산이 리츠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자산의 소재지를 분류해 놨는데요. 이 가장 이제 그 짙은 청색이 도쿄 5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도쿄의 도심인 5구의 자산이 전체 자산이 약 30% 정도 되고,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 해당하는 도쿄 23구가 약 절반 정도, 리트 재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수도권까지 놓게 되면은 리츠 그 보유 자산의 약 70%가 일본의 관동 지역, 수도권 지역에 분포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이 굉장히 또 다양한 리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특화형 리츠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사카, 칸사이 지역에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한신 한큐 리츠라든가 큐슈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후쿠오카 리츠들도 존재를 해서, 이런 점들이 뭐 일본 리츠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일본 리츠의 운용자산 규모와 캡 레이트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본 리츠도 지금까지 항상 순탄하게 성장을 해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이 리츠의 숫자를 보여주는 선이 2008년에서 2011년, 12년 수준에 한풀 꺾이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론과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이 시기에 일본 리츠가 암흑기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 이제 통폐합, 리츠 간 통폐합이라든가 스폰서 뭐 교체, 그리고 뭐 운용사 교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일어났던 논의 중에 하나가 바로 출범부터 이 시기까지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리츠의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리테일 투자자들 포함해서 투자자들의 그룹을 다변화시키자는 그런 논의들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들의 결과로서, 노력한 결과로서 사실은 그 뒤에 성장이 담보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리트들이 통폐합을 하거나 혹은 뭐 적대적 TOB가 이루어지는 등 항상 똑같은 어떤 궤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서도 합종연행, 그다음 자본시장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일본 리트의 캡레이트 추이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크게 비교가 되는 게, 예전에 서브프라임 론 때는 약 1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캡레이트이 상승을 해서 그만큼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최근 코로나 이 팬데믹 시즌에서는 지금 임대 시장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캡레이트가 하락하는 추세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네 가지 일본 리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장 지표로서 일본 리츠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 선이 일본 리츠의 오피스 지수의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연두색이 일본 도쿄의 그레이드 A 오피스의 평단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오른쪽 평단가의 단위가 좀 잘못돼서 지금 이 100 단위가 없고, 지금
제일 위가 1,200만 엔, 평당 1,200만 엔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본 리츠 오피스 지수의 변동을 평당,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약 반년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추종을 하는 그런 경향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던 2007년과 그 다음에 리만이 실질적으로 붕괴가 된 2008년 사이 1년간 이 오피스 리츠 가격 인덱스는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 자산 가치는 사실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은 그런 시기가 있어서, 또 일본의 투자자 일부분들은 이거는 리츠의 변동성에 의한 것이고 이 자산 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정을 하면서 이 양자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오히려 증명되는 사실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리츠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이 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산 가치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완만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참고 지표로서 아마 리츠를 참고하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리츠 투자자들이 보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라서 이제 배당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최근 7, 8년 동안 일본 리츠 배당률은 약 3, 4%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0%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비되는 채권 투자의 대체제로서 부동산 일본 리츠에 대한 투자를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지금 일본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일본 리츠에 투자할 때 직접 투자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투자 신탁 이란 비클을 써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 신탁 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바로 매월 지급식,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매월 지급식 투자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배당 투자자분들이 이제 연금이라든가 어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배당을 목적으로 이 일본 리츠 투자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처럼 배당률이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게 일본 리츠가 아마 투자자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가장 큰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에 있어가지고 일본 리츠의 어떤 그 쉐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일본 리츠가 도입돼서 20년간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에 있어서 일본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평균을 내보면은 약 36%, 약 4할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사실상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 사태에서 이제 그 임대 시장에 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산을 매입하는 동시에 보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어떤 그 자산 리밸런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리츠의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로서 스폰서와 파이프라인 서포트 계약을 맺고 이제 스폰서 그 물건을 팔고자 할 때 리츠가 우선적으로 구매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리밸런싱에 있어서도 자산을 사는 거는 스폰서에게서 하고 파는 거는 이제 제3자들에게 팔고, 혹은 뭐 새로운 물건을 사서 더 오래된 물건을 판다든가, 그다음에 가동률이 안정되고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코어 물건을 사서 조금 더 리스크가 높거나 이제 공실률이 떨어지는 물건을 파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토털 리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여드리는 이 양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일본의 리트의 운영 실적과 이제 평가의 변화 데이터를 기점으로 그 기준으로 이제 그 일본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장기적으로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는 차트들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4.7%라고 하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지금 그 투자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이제 투자 수익률이 1%, 2%대로 떨어진 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를 섹터별로 나눠서 봤을 때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좀 선 색깔이 좀 알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물류 그리고 임대주택 섹터가 약 무차입 기준으로 7에서 8%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오피스와 리테일이 약 3%대의 비교적 저조한 투자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은 최근에 마이너스 수익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특히 이제 또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제 첨언을 하자면 사실 한국의 지금까지 상업용 시장이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글로벌 운용사들이 한국을 코어 시장으로 사실 보기가 아직까지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토털 리턴에 이 신뢰할 만한 토털 리턴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요. 이제 MSCI 같은 이제 국제 기관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애뉴얼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일본 리트 같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상당히 추측이라든가 어떤 마켓에 부족한 인텔에 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한국을 안정적으로 코어 시장으로 인식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허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트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한국 시장의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가 격상된 것을 앞으로도 기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제 아까 배당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당률과 더불어서 이제 리츠 투자자들이 또 중요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P나브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가총액 대비 순자산 가치의 비율인데 이제 주식으로 치면 PBR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장기에 걸쳐서 평균을 내봤을 때 일본의 어떤 리츠가 가지고 있는 그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약 1.2배 정도의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는 리츠 투자를 실물 투자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어느 투자가 더 유리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1.2배보다 더 시가총액이 낮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 평균에 회귀한다는 전제하에서 리트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더 수익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반면에 이 P나브가 1.2%를 넘게 되면은 리트 투자보다는 실물 부동산 투자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지표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자산 가치 나브의 평가가 최신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계속적으로 리트의 보유 자산과 시장의 어떤 실물 부동산 자산 가치가 괴리가 커져서 어떤 이 장기 평균으로 회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 아마 한국 리트에서는 지금 어떤 정기적인 어떤 그 평가액의 업데이트가 비교적 이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 P나브를 적극적으로 이 판단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리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조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일본 리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딱딱한 숫자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조금 이제 사진과 더불어서 이제 대표적인 자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일본에 이제 여행이라든가 출장을 오시게 되면은 들리시게 되는 어떤 롯본기 힐스 모리타워, 그 다음에 오다이바에 있는 힐튼 도쿄 오다이바, 그리고 저희 하라주쿠 오모테산도에 있는 토큐 프라자 오모테산도 하라주쿠 같은 프라임 어셋들이 각각의 이제 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롯본기 힐스 모리타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원화로 약 연면적 평당 한 9천만 원 정도, 물론 간평가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면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9천만 원 정도 평가가 되고, 이 힐튼 도쿄 오다이바 같은 경우에도 퍼키로 실당 약 16억 원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신형 코로나가 일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일본 리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리트가 2019년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회복을 해왔는지를 저희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일본 리트는 12월 말 기준으로 아직도 2019년 말 기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미국 리트라든가 호주 리트에 비해서 비교적 회복세가 좀 더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섹터별로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물류가 비교적 회복을 조기에 회복을 해서 강한 이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제 상업 시설과 임대주택이 비로소 이제 2019년 말 수준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호텔과 오피스가 아직까지도 2019년 말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표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이제 실물 부동산 자산 가치의 어떤 그 향후 방향성을 생각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자들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제 각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DWS가 독자적으로 추정을 한 각국 주요 오피스 지역의 이제 오피스 출근율 수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0년, 2021년 통틀어서도 거의 코로나 이전과 다름없는 어떤 그런 오피스 출근율을 보이고 있고, 한국도 비교적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강한 규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피스 출근율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20% 혹은 그 이하로 더 낮은 수준이었고요. 싱가포르, 호주도 이제 상당히 심각한 락다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50% 수준으로 지금 오피스 출근율이 낮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 10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긴급 사태라고 불리는 유사 락다운 사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오피스 출근율은 도쿄에서 60% 수준을 계속 저조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원래 동아시아가 이제 어떤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모두가 모여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회사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어떤 플렉서블 워킹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사실 그런 전기를 맞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주 3회는 오피스 출근하고 주 2회는 재택근무를 하는 등의 하이브리드 형태가 아마 주류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지금 도쿄의 오피스 공실률은 2019년 말 기준으로 1% 중반대에서 지금
7% 가깝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보다는 사실 아직까지도 공실률이 낮습니다만 일본 도쿄의 자연 공실률 5%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자연 공실률을 이미 상회하는 수준까지 공실률이 말하자면은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하나 더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2023년 그리고 2025년에 굉장히 대량 공급이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 임대 수요의 축소와 공급의 확대로 앞으로 공실률이 조금 더 회복되기는 향후 몇 년간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2020년까지 준공된 오피스 빌딩들은 그래도 비교적 코로나 이전에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해서 테넌트들을 채우는 데 성공을 한 빌딩들이 많은데 2021년 이후에 지금 최근에 준공된 건물 포함해서 앞으로 준공될 건물들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마케팅 임대료가 지금 하락을 하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많은 미나토쿠, 롯본기 지역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공급이 많았던 야이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마케팅 임대료가 30% 정도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렌트 프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기존에서는 5년 계약에 3개월, 6개월 정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12개월 혹은 18개월 이상의 어떤 그런 렌트 프리를 제시하는 그런 랜드로드들이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임대 시장이 디스럽션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 이 입주하는 중소형 혹은 지방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임대료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 때문에도 앞으로 이런 중소형이라든가 지방의 오피스를 가진 빌딩들의 실적이 조금 더 견조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일본 물류 시장에서 사실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일본이 인구 감소 사회이고, 그다음에 노동 인구가 사실은 이미 굉장히 부족한 사회이기 때문에 교외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 물류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사실은 어떤 규모 성장에 지금 제약 요소로 갈수록 더 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물류 자동화로 어떤 노동력을 자동화로 대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비교적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기존 자산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전망이 밝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의 이 사태가 특히 이제 출근을 위해서 도심부에 아파트를 빌려서 살던 어떤 그 임차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제 도심에서 아파트를 빌려 사시던 분들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교외 주택으로 많이 이주를 하시기도 하고, 혹은 같은 맨션이라도 더 넓고 이제 업무 공간이 확보되는 어떤 그런 교외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임대 수요는 도심 내에서 좀 약화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2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영향은 생각한 것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사실은 하는 게 일반적인 총평인 것 같고요. 또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외국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주택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주택 특화형 리트들이 매각을 해서 그 매각 이익을 배당으로 돌리는 어떤 그 주주 친화적인 그런 이 배당 정책을 많이 썼던 것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테일에 대해서는 아까 물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확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지만,
최근에 일본의 이제 번화가 리테일 지역에서 임대료 상승을 주도해 왔던 게 특히 일본에 오는 어떤 외국인 관광객들, 방일객이라고 이제 하는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런 방일객들을 상대했던 뭐 드러그 스토어라든가 혹은 뭐 듀티 프리 스토어 같은 데가 이제 임대료 상승을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끌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이런 국제 여행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도 좀 일본의 리테일 임대료의 회복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일본에서도 이제 리테일 테넌트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비즈니스를 최선도로 유지를 해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임대료 감액이라든가 감면 요구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투자 수요는 상당 기간 동안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미 시간이 40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표 너무 그냥 정말 아주 자세하게 그 일본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모두들 정말 박수로서 저기 해야 되는데 정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제 채팅창에 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먼저 질문을 우리 김현호 부장님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예, 잠시만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우선 채팅창에 있는 거 먼저 질문 좀 이렇게 한번 스크린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현장에서 질문 좀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지역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제 지역 특화형 리츠들의 어떤 이 전망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역시 그 사무국장님도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리츠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주도적인 견인을 해온 것은 이제 아무래도 대형 스폰서들을 가지고 있는 대형 스폰서들과 관련된 리츠들이 성장성이 좋았고 이제 중소형이라든가 지역 특화형 리츠들은 비교적 이 성장성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사실은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지역 특성화라는 어떤 그 대전제는 있지만 이게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 매력을 유지하고 주주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목적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오사카에서 오사카나 관서 지방에 주로 투자를 하던 한신한큐도 최근에는 이제 도쿄 지방의 어떤 비중을 늘린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단순히 그런 리트들이 뭐 성공을 할 것이다라든가 실패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제 투자 전략을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후쿠오카 리트의 담당자분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여전히 그 큐시 지역 그러니까 자기가 출신 지역에서 그 리트를 만들어서 우리들은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우리들은 여기 남아 있는다는 그거를 이제 지역 어떤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지역 부동산 관계자분들에게 항상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꼭 성장성을 놓고 보더라도 일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뭐 성장을 하고 투자 전략이 성공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뭐 다양한 투자 전략을 가진 리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 리트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채팅장을 좀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혹시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그 삼성증권 이경자 연구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일본 리츠 투자자로 투자 신탁 상품을 말씀하셨고 주요 자금의 원천은 개인연금 등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따로 있는 펀드 상품 구조인지 아니면 개인이 개별 리츠를 일일이 투자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위탁운용사가 따로 있다면 이를 운영하는 주요 운용사로 어디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러한 운영 시장은 성장해 왔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네. 저도 사실은 시장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뭐 리테일을 담당하시는 어떤 담당자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사실 이거는 굳이 리트뿐만 아니라 이 투자 신탁, 일본 투자 신탁이 세계적으로 사실 큰 규모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투자 신탁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뭐 이제 연금을 운영하시는 어떤 그런 위탁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맨데이트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미래에셋의 소원영 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일본 리츠 시장의 상장 시나 유상증자 시에 기관들의 투자로 대부분 펀딩이 되어 개인들의 투자 기회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실은 이제 일본의 리츠를 봤을 때 사실 투자자 지형을 봤을 때는 한 투자자가 일본 리츠에서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큰 볼륨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자로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가장 먼저 테이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면에 이제 한번 이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신탁 은행들을 통해서 투자 신탁 상품으로 또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은 제가 또 마켓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또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투지신탁의 김용진 신혜님이신데요. 현재 일본에서 개별 프라이빗 리츠가 상장 리츠로 이전하거나 펀드에서 제1리츠로 이전하는 방식이 통용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전과 통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퇴직연금의 리츠 투자를 허용하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일본 정부에서 은행을 통하여 리츠 주식을 매입하여 자산 가격을 안정화시킨 사례도 있었는데 현재에도 은행에서 리츠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지 퇴직연금 등이 주로 투자자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일본의 사모리츠와 사실 상장 리츠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기능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디벨로퍼들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 디벨로퍼들, 스폰서들의 사실 전략에 의해서 비교적 이제 전략적인 판단 위에서 이제 상호간에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상장 리트가 어떤 그 이제 증권화된 어떤 그 부동산 자산의 중심 이 비이클이라는 사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장 리트로 이 자산이 이전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에서도 저도 이제 최근 사례를 사실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는 더더욱 ETF를 통해서 이제 리츠에 대해서 일본은행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전히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이제 DB 같이 이제 연금 운영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0% 정도의 수준을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까요? 네, 네. 예. 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저는 그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그 수치로 따지면은 그 임대 리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공공 위주로 좀 운영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임대 수익률은 낮고 대부분 이제 매각 차익에 의존하는 그런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본 임대 리츠는 아까 김 부장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상당히 지금 발전이 돼 있는데 일본 사례에 비춰서 한국의 임대주택 리츠가 어떤 식의 개선 사항이 있어야지 좀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시사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 뭐 리츠뿐만 아니라 일본의 임대주택과 이제 한국의 어떤 일반적인 주택 임대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전세의 어떤 그 존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월세 한두 달치를 이제 디퍼짓으로 내고 나머지를 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임대주택이 있어가지고 뭐 테넌트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임대료의 어떤 조정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가 기업형 디벨로퍼들도 손쉽게 임대주택에 이제 참여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한국은 일단 전세가 가장 일반적인 주택 임대 형태이기 때문에 월세만으로 사실 임대주택을 운영하려고 했을 때 수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아마 임대주택 시장 그 자체보다 이제 주택 시장에서 오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전세가 아닌 월세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도 여전히 한국은 이제 주택 어떤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규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디벨로퍼들이 혹은 뭐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장이고, 더욱더 사실은 그런 시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의 임대주택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누가 옳고 그르고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지만 아마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어떤 그런 변화를 하는 월세 수요의 상당한 성장이 동반돼야 된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첫째 조건으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집을 단순히 이제 투자 개념에서 이제 그 삶을 영위한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을 때, 그래서 어떤 임대료를 내는 것이 단순히 어떤 내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라는 어떤 그런 인식 전환이 사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국에서도 임대주택이 조금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가 아주 어려운 게 아주 모셨기 때문에.
예, 그 이경자 위원님께서 채팅으로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일본 임대주택 리츠는 정부 차원에서 잠깐만. 네. 일본 임대주택 리츠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 혹은 규제가 없는지요? 리츠 편입 시 취득세 같은 것. 또 한국은 임대주택 리츠가 어려운 것이 취득세 중과 15%라 현실적으로 임대주택 리츠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답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뭐 파악하고 있는 바로서는 사실 정부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혹은 뭐 주택 시장에 대해서 다른 상업용 부동 시장에 비해서 따로 더 규제를 가한다든 특혜를 가한다든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흔히 이제 그 조금 더 사회 보호 계층들, 어포더블 하우싱을 하는 그런 뭐 정부의 시책으로서 이제 일본에서도 뭐 주공 같은 어떤 그런 뭐 UR이라든가 JKK 같은 어떤 그런 형태로 어포터블 하우싱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임대주택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임대료에 어떤 지불이 가능한 비교적 중산층 이상의 어떤 그런 계층을 테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따로 더 보호받거나 규제를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일본의 임대주택 시장이 주로 이제 그 건설형이 많은지 매입형이 많은지 좀 궁금하네요. 예. 물론 이제 리츠마다 조금 특징이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리츠에 편입되기 전에 공실률이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건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개발을 해서 리스업을 한 다음에 이제 리츠에 옮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일단 건설을 해서 건설 리스크는 스폰서가 다 지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리츠로 옮겨가는. 맞습니다. 예. 그런 형태가 일반적. 예. 서원영 팀장님께서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 일본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 리츠가 대다수를 이루는데 개발 리츠가 상장되는 케이스나 개발 리츠 상태에서 상장된 경우가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리츠 제도가 물론 나라마다 다르고 이제 정확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일본 리츠는 개발비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실은 리츠 제도이기 때문에 리츠 자체가 시행을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폰서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스폰서가 개발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이른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파이프라인 서포트 계약을 통해서 미리 이제 우선 협상권을 차지하고 리스업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병기 에디터님께서 좀 질문 주셨는데요. 예전에 일본 출장 시 이토츠 리츠, 그다음에 콤포리아 레지던셜 리츠를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기업들이 인재 유치를 위해 직원들의 임대료를 많이 보조해주고 있고 월세를 내는 부담이 덜하다고 하던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최근 다이와 하우스가 물류 리츠를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이에 대한 도쿄 거래소 일본 리츠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일본의 어떤 그 일반적인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직장인에 대한 보상 형태로서 차비라든가 집값의 일부를 보조하는 게 이제 굳이 리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이제 회사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아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더 직원분들에게 특혜를 더 많은 베네핏을 제공하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월세를 보호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특수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와 하우스 관련돼서는 사실은 제가 아직 좀 폴로업이 잘 안 됐어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공제회의의 박상현 대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일본의 경우도 스폰서 물건을 리츠가 매입할 때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매입 가격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스폰서와 리츠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 자산군 분류 시 상장 리츠에 대해서 부동산 쪽으로 분류하는지 주식 쪽으로 분류하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정말 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말로 오야코 이 상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상장이 되는 경우에서 가격이 담합이 되면 사실은 한쪽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밖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격이 선정되는지를 잘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일본의 장기 P나브가 1.2배로 아마 이제 말하자면은 감정 평가보다 더 높은 어떤 그 나브 프리미엄을 장기적으로 추구해 가는 거는 일정 정도 가격의 디스카운트를 아마 시장 관계자분들은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츠의 어떤 자산 구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알기로도 일본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에퀴티로 구분하시는 팀들도 있고 대체 투자로 구분하시는 팀도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체제 편의상 대체 투자에서 이제 같이 보시는 분들이 비교적 적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먼 곳에서 아주 자료도 아주 너무 그냥 세심하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준비해 주신 우리 다시 김현호 부장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제 서울 프로퍼티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 금융투자 포럼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5차 산업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